지금 이 팔로우 더 파티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요. 지금 홍콩 보안법, 홍콩 안전법 때문에 지금 홍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이제 큰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관심은 둘째고 지금 한국이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은 가령 먼저 그 중국과 한국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 이거를 저희가 먼저 좀 경각심 가져야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예방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예방 주사만 있어서도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는 어떤 문제가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도 진단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그 중국 관련된 사건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그 예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늘 쓰고 있는 카카오톡, 그 카카오톡이 카카오라는 회사인데요. 카카오라는 회사를 좀 같이 한번 그 재무 구조를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면서 지금 중국과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텐센트라는 회사는 알고 계십니까? 텐센트? 텐센트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텐센트라는 회사는 그 중국의 그러니까 뭐 통신 회사죠. Follow our party, start our newer business. 우리 공산당을 따르라.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라. 어쩌면 지금 중국의 어떤 그 산업이나 각종 사업 영역의 현실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이 그 텐센트 컴퍼니 회사의 구호인 것 같아요. Follow the party, start your business. 여기서는 아예 뭐 더 파티가 아니라 우리 당, 우리 공산당, 중국 공산당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카카오를 분석하면서 이 텐센트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카카오를 잠깐 보시면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소유 현황을 한번 보면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제 카카오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그 자본금이 나와 있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쭉 이렇게 뭐 그 주주명이 있어요. 그 주주명 중에 눈에 띌 정도로 큰 주주, 대부분 뭐 우정사업본부라든지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회사, 국민은행, 우리 정부가 상당히 이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안전이 민간이라고 하는 회사는 예스24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쵸? 3.94%면 상당히 큰 비중인데 이 회사가 바로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중국 내 포털 사이트 1위죠. 네이버 같은 텐센트가 100%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겠죠. 지금 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카카오 주식 현황을 좀 더 보면 5% 이상 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그 원래 본 회사 카카오 김범수 K큐브 홀딩스 이 본 회사를 빼고는 우리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연금, 국민연금이 있고 그 나머지는 맥시모라는 회사예요. 여러분이 이거 맥시모를 한번 보시면 이 맥시모는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맥시모는 역시 텐센트의 자회사예요. 텐센트의 자회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카오 주주의 텐센트 자회사 맥시모가 있고 카카오 금융사업 중 카카오뱅크는 텐센트의 자회사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알리바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쫓겨났다고 할 수 있는 마윈의 알리바바가 세운 회사 알리페이가 39.1% 완전히 중국이죠. 그리고 카카오은행 대주주는 역시 카카오기 때문에 맥시모도 카카오은행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지금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등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영향권도 굉장히 크지만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거대 회사가 카카오를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뱅크 등은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 정보를 모두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도 찍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 권위주의 정부 공산당을 유지하면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개인 정보를 통한 개인 통제거든요. 개인 통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던데 예전에 전족을 하던 시대에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작게 만들었던 것만큼이나 전족을 했던 청나라만큼이나 심각하게 개인을 통제한다. 그것은 단지 뭐 소수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인이라면 누구든지 엄청난 개인 통제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디테이터십, 디지털 독재라고 서구 사회에서도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 카카오톡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중국 자본에 의해서 잠식돼 있다면 우리의 개인 정보도 어떤 규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과 한국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노동시장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의 거대한 세계의 공장을 세웠던 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에게 이득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자신들의 가치를, 자신들의 통치 방식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사업을 이용한다면,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follow our party, start business. 먼저 우리 당을 따르고 그리고 너의 사업을 해라라는 원칙을 돈을 주는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하고 있는 최근 이런 대외 팽창 또는 패권 추구에 대해서 한 세기 전에, 한 세기보다는 조금 안 됐죠. 한 세기 좀 전에 진주만을 공습했던 일본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일본도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20세기에 승승장구했던 나라예요.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 엄청나게 근대화 혁명에 성공을 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일본도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근대의 초국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 자본주의를 통해서 엄청난 물질적인 그런 성과를 얻었다. 뭐 그건 사실이죠. 항공모함도 만들고 항공 전투기도 만들고 굉장했어요, 이미.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태평양을 나눠 가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와이를 기습을 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나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던 일본이 추구했던 패권, 대동아 공영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중국이 답습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를 상대로 해서 자신들의 통치 규범이나 통치 방식을 전달한다. 그것은 뭐 예전에 일본이 했던 것과 같은 거죠. 자신들의 신앙,
뭐 신사참배를 요구한다거나 창씨 개명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천황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한다거나 이런 거하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중국의 자본을 사용해서 우리가 중국가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중립적이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중국이 자신들의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전파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걸 워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중국 공산당이 문제라면 우리가 나라를 만들 때 어떤 형국이었나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전환기 세계보기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 정말 충격적인 지도. 지금 여기 이제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몽골이 보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보여요. 어쩌면 아시아 대륙이 붉게 물들었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를 지켰거든요.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유해도 자유가 없으면 정말 불행해요. 부유하고 자유로우면 좋겠지만은 심지어 가난해도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 가난한 나라가 자유를 선포해서 반쪽만이라도 이 한반도를 지켰어요. 그리고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은 뭐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상당히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가고 있고 몽골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겉으로는 상당히 변화되는 것 같지만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것은 공산당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서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결국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동북아시아의 건국 지도자들 20세기에 나라를 만들 때 대만의 장개석, 사실은 대만의 장개석이 아니죠. 장제스는 사실은 중국 대륙 전체를 북벌을 통해서 통일을 꾀했던 근대 국가, 근대 중국의 설계자이면서 근대 중국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또 마오쩌둥이 있어요. 모택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또 건국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어떤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장제스와 이승만과 모택동이라는 이 동북아시아의 건국 지도자들의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누구를 주력으로 보나, 누구를 주역으로 보냐, 누가 주인공이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라. 장개석은 군인이 주인공이었다. 모택동은 공산당이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 맹하에 불과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민이라는 비전 속에서 나라를 만들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시민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은 그 자신이 불행하게 그렇게 망명객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았겠죠. 김일성처럼 선수를 누리면서 그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권력을 나누어주는 일종의 왕정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비전은 자유민의 공화국이었고 장개석은 물론 반공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군대를 통한 중국 만들기. 나중에 이 대만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주화 운동 속에서 상당히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또 발전을 해 나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승만은 한 수이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이 비전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많은 지금 권력자들이 이 마오쩌둥, 장개석은 좀 예외지만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어떻게 보는가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년에 걸쳐서 한국이 지금 주사파 정권, 주사파 통치 방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겪는다라고 했지만 지금 주사파 통치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사파는 세 종류가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윤미향 씨 같이 아예
가족이 모두 뭐 간첩 혐의로 뭐 시누이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남편까지도 그 북한 자금을 받고, 또 지금 그 민중당,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당과 세력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거든요. 굳이 말하면 윤미향 씨의 입장이라는 것은 뭐 전형적인 종북이죠. 이 종북 세력, 그러니까 이석기, 이상규와 함께 가는 이 구통진당 계열 종북 세력도 있죠. 지금 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호를 받으면서 국회에 진출을 해 있죠. 그리고 지금 당권파, 더불어민주당 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이인영, 뭐 우상호 이런 사람들은 역시 구주사파, 전대협 주사파죠. 그리고 지금 팔로드 파티, 중국 공산당이 이런 그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불쾌한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우리를 거의 뭐 아주 조작범, 사기범으로 몰고 있는 하태경 씨, 또는 김영환 이런 사람들의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주사파, 이 주사파 모두를 묶어주는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공산당을 공산주의의 성공 모델로 보는 것. 중국 공산당을 성공 모델로 보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다. 모든 주사파의 공통점은 중국 공산당, 지금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을 성공 모델로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과 한국이 나아갈 길,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중국 공산당이 정말 성공 모델입니까? 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리처드 맥그레거라는 이제 기자가 쓴 The Party, The Secret World of China's Communist Rulers, 중국 공산당의 비밀이라는 책에 참 인상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그 호주 미디어 그룹의 그 루퍼트 머독이라는 이제 그 언론 사업가가 중국에 아주 반해가지고,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공산주의가 없어, 공산당이 없어 라고 외치고 들어갔다가 사업을 결국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사업을 포기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야, 중국 공산당은 어디에나 있어, 어디에나 유비키터스예요. 어디에나 있어. 중국 공산당은 중국 어디에나 있어. 웅크리고 있어. 숨어 있어. 나타나. 중국 공산당은 있어.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없는 것 같지만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사드 때 중국하고 사업 잘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뭐 롯데 철수시켜버리고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그게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죠. 그리고 시진핑이 등장하고 나서 그 9호 비밀 문건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9호 비밀 문건. 시진핑 9호 비밀 문건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에서 하달된 공산당 지도부에 하달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뭐 BBC와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한 문건이죠. 이때 9호라는 것은 그 발행 문건 숫자를 말하는데요. 문건의 고유 숫자를 말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7개의 금기 사항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서구식 헌정 민주주의 체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주장, 서구식 언론과 시민 자유, 시장 유일주의, 신자유주의, 허무주의, 당의 과거에 대한 비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무주의라는 것은 공산당이 싫다라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공산당 안 돼.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 종교의 자유가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허무주의 안 돼. 종교의 자유는 안 돼.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이 나머지 6개, 서구식 헌정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인권, 서구식 언론, 서구식 시민의 자유, 시장 중심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와 함께 막 몰려들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밖에도 엄청 심각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